옛날 경상도 의령 지역에 고시성을 가진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22살 되던 해 남편이 딸 하나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은 서로 의지하며 외롭게 살았지만 딸은 고시 부인에게 마지막 하나 남은 혈육이었기 때문에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하며 곱게 길렀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게 키운 딸이 어느덧 혼이 날 나이가 되자 고시 부인은 여러 군데의 혼처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윗감을 골라 짝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박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으로 지난날 정승을 지낸 명문가의 자손이었으며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듬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자신의 딸과 마찬가지로 편모 슬하에서 자랐는데 고시 부인은 누구보다 딸의 처지를 이해하고 잘 보듬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위를 보니 듬직한 마음이 들면서도 애지중지하던 딸을 막상 남의 집으로 출가시키려니 서운한 마음 또한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고시 부인은 자신이 일찍이 청산과부로 살면서 딸 하나 키우는 재미로 살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지만 아껴주고 잘 데리고 살아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했고 사위는 그렇게 하겠다며 시원스럽게 대답하여 장모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 될 사람은 자신 역시 며느리를 보는 기쁨도 크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며느리한테 뺏기는 것 같아 아쉬움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고시 부인은 서로 같은 처지라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넘겼습니다. 고시 부인의 걱정과는 달리 신랑은 아름답고 귀여운 아내를 한껏 사랑해 주었고 아내 또한 남편을 믿고 따랐습니다. 새 신랑 신부는 금실이 너무 좋아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하였고 방에서는 항상 웃음소리가 그치질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의 방은 시어머니의 방과 마루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부부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시어머니는 가슴에서 무엇이 치오르는 듯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온갖 정성과 사랑을 다 쏟아 기른 자식이 자기 아내에게만 홀딱 빠져 자신을 소홀히 하는 것 같자 차츰 며느리가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의 방에서는 매일같이 젊은 내외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오자 젊어서 남편을 잃은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질투심이 솟구쳤습니다. 어느 날 밤 부부는 여느 때와 같이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방문 앞에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방 안에서 급히 대답을 하자 시어머니는 자신이 부르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방에 앉아 대답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며 화를 내었습니다. 당황한 며느리는 얼른 옷매무새를 고치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조심스레 나온 며느리의 얼굴은 아직도 발그레한 기운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옷매무새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심사가 사나워져 뭘 하느라고 부르는데 바로 나오지 않았냐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괜한 트집을 잡자 공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아들이 어머니를 방으로 모셔가 자신이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곧 과거를 볼 사람이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 글공부를 등한시한다고 핑계를 대며 나무랐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며느리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표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시끄럽다. 넌 어서 나가서 빨래나 하거라. 빨래는 낮에 전부 해놓았고 지금은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인데 밤중에 빨래를 하라고 하니 며느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빨래는 낮에 전부 해놓았는데요. 밤중엔 빨래하지 말란 법이라도 있더냐? 그 무슨 말대꾸냐? 그래도 빨래거리가 하나도 없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안쪽 바깥쪽들의 헌옷도 없냐고 되물었습니다. 그 말에 젊은 내외는 당혹스러워했고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다 못한 아들이 어떻게 양반집 며느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고 하자 양반집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을 안 들어도 되는 거냐며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아들은 그런 뜻이 아니라며 안타까운 마음에 애원하다시피 했지만 어머니는 여자들 일에 참견하지 말고 글공부나 하라고 책망했습니다. 두 내외가 말없이 방을 나서자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팔자 타령을 늘어놓았고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한밤중에 집안 종들의 옷가지를 빨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고된 시집살이가 계속되었지만 그래도 신랑이 항상 아내를 아끼고 위해주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며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과거 시험 날짜가 다가왔고 신랑 역시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신랑이 행장을 꾸려 떠나는 날,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가문을 위해 꼭 급제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신랑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동안 며느리는 신랑을 전송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동구밖까지라도 나가서 배웅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며느리를 보자 시어머니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저 동구 밖까지만이라도. 며느리가 간신히 말을 꺼내는데 시어머니는 별꼴을 다 보겠다고 하며 자신이 나가서 배웅할 거라고 쏘아붙이자 며느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신랑은 아내에게 눈짓으로 인사를 나눈 후 길을 나섰고 시어머니는 사내대장부가 큰일을 보러 가는데 안하기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하며 들어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선뜻 돌아설 수가 없어 주저하다가 시어머니의 뒤를 따라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며느리를 쫓았습니다. 넌 산비탈에 있는 밭에 가서 김이나 매거라. 서름에 복받쳐 흐느껴 울던 며느리는 문득 밭에 가면 멀리서나마 서방님의 뒷모습이라도 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호미 한 자루를 들고 얼른 밭으로 뛰어가 아무도 없는 산비탈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넋을 놓고 서 있었는데 등 뒤에서 인기척 소리가 나더니 건달 같은 사내가 징글맞게 웃으며 다가와 희롱하려 하였습니다. 며느리는 소스라치게 놀라 들고 있던 호미도 내던지고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러나 몇 발짝도 가지 못하고 사내에게 잡혀 꼼짝할 수가 없자 얼떨결에 사내의 손목을 물어버리고 정신없이 달리다가 벼랑 끝 바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자 그녀는 다 포기한 듯 벼랑 아래 강물로 뛰어내렸는데 신랑의 마지막 뒷모습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한편 신랑은 과거에 낙방했지만 그래도 집에서 자신만 기다리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며 급히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보니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자신이 떠나던 날 있었던 일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그날 아내가 배웅하고 싶어하는 것을 말리지만 않았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며 어머니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곧장 아내가 뛰어내린 벼랑으로 가서 며칠 밤낮을 아내 이름만 부르며 통곡하다가 그도 결국 아내를 따라 뛰어내리고 말았습니다. 젊은 부부가 그렇게 죽은 이후 그들이 빠져 죽은 곳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도깨비불 2개가 나타나 서로를 부르며 어울려 날아다녔는데 사람들은 부부가 생전에 못다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벼랑에 있는 바위를 각시듬이라 하였고 마을 또한 아내를 따라 죽은 남편의 이름을 따서 박진마을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